서울 한복판 명월사 63세 혜진 스님. 평범해 보이지만 15년 전 봉인한 비밀이 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저격조 출신. 어느 날 보시를 하겠다며 수상한 남자들이 나타나고 마당에서 마약을 발견한 순간 낯이 날아왔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15년 전 혜진 스님이 살려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사찰이 마약 유통 거점으로 변하고 무고한 신도들마저 위험에 빠진 상황. 과연 혜진 스님은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을까요? 목탁 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충격적인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서울 청남구 명월사. 이른 새벽 5시, 아직 도심이 잠들어 있을 때 2000년 고찰에서는 벌써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 피어오르는 연꽃 향 사이로 한 스님이 조용히 걸어 나왔어요. 혜진 스님, 올해 63입니다. 다른 스님들과는 뭔가 달랐죠. 나이에 비해 너무나 또렷한 눈빛, 군더더기 없는 말투, 그리고 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계산된 듯 정확했습니다. 절 안다른 스님들은 혜진 스님을 철벽 스님이라고 불렀어요. 속세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오직 수행에만 매진한다는 뜻이었죠. 매일 새벽 4시 혜진 스님은 홀로 산사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가파른 돌계단이 있었어요. 일반 사람이라면 숨이 차서 오르기 힘든 가파른 계단을 혜진 스님은 묵묵히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평평한 터에서 108배를 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절을 할 때마다 손목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호흡을 세는 듯 조절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연습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죠. 특히 절을 마치고 일어설 때의 몸놀림은 일반적인 스님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정확했거든요. 사실 혜진 스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되기 전 그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었죠. 북한 특수부대 저격조 출신. 한때 국경을 넘나들며 은밀한 임무를 수행했던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묻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지 이제 15년. 혜진 스님은 진심으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예불, 낮에는 신도들과의 법담, 저녁에는 홀로 경전을 읽는 일상.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라는 건 생각보다 오래 머물지 않는 법이죠. 어느 늦은 오후 혜진 스님이 대웅전 앞 연등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절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3명의 남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값비싼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었고, 두 번째 남자의 팔에는 반쯤 올라온 문신이 보였어요. 세 번째 남자는 굵은 웃음을 터뜨리며 뒤따라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웃음 속에는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혜진 스님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절에 좀 큰 보시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혜진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어떤 보시를 원하시는지요? 남자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런 건 천천히 상의하고요. 우선 이 절 분위기부터 좀 파악해 봐야겠어요. 앞으로 자주 올 것 같거든요. 그러고는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절, 오늘부터 우리가 좀 도와드릴게요. 혜진 스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저 남자들의 말투, 걸음걸이, 그리고 옷 속에 숨긴 무언가의 윤곽까지 모든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진 스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정중히 말했어요. 그러시다면
주지스님께 먼저 인사드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떠난 후 혜진 스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조용했던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평범한 신도들일 텐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날 밤 혜진 스님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경전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 남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 다음 날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침 일찍 절 입구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어제 그 남자들이 다시 나타난 거였죠. 이번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지스님, 어제 말씀드린 보시입니다.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주지스님의 얼굴이 환해졌죠. 절 운영비가 항상 빠듯했거든요. 이렇게 큰 보시를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분명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앞으로도 꾸준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혜진 스님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보시라는 게 원래 조용히 하는 법인데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는 걸까요? 그날부터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었는데 점점 숫자가 늘어났어요. 5명, 7명, 때로는 10명까지. 모두 비슷한 차림새였죠. 비싼 옷을 입고 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법회 준비 도와드릴게요. 절 마당 청소도 저희가 할게요. 필요한 물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얼핏 보면 열심히 저를 도와주는 착한 신도들 같았어요. 하지만 혜진 스님의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절에서는 보통 조용조용 걷는 법인데 이들은 마치 경계를 서는 것처럼 주변을 계속 살피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자꾸 사진을 찍고 다녔어요. 이 각도에서 대웅전이 잘 보이네요. 저쪽 후문 쪽도 한번 찍어볼까요? 법회 참석을 위한 사진이라고 했지만 혜진 스님이 보기에는 마치 절 전체를 정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화물 트럭이었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커다란 트럭이 절 뒤편에 들어왔습니다. 택배 배송이라고 했는데 보통 택배와는 달리 상자들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 스님이 대웅전에서 저녁 예불을 마치고 나오는데 또 그 트럭이 와 있었어요. 몇 명의 남자들이 큰 상자를 옮기고 있었죠. 무슨 물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혜진 스님이 다가가서 물어보자 한 남자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 법회용 공약물입니다. 냉동식품이라 좀 무거워요. 하지만 상자에서 나는 냄새는 냉동식품 냄새가 아니었어요. 뭔가 화학적인 냄새, 혜진 스님이 과거에 맡아본 적 있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원래 신도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절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뭔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한 할머니 신도가 혜진 스님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혜진 스님은 잠이 오지 않아 산책을 나갔습니다. 달빛이 밝아서 마당이 훤히 보였어요. 천천히 걷다가 뒤편 장독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장독대 옆 땅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어요. 혜진 스님은 주변을 살펴보다가 흙 속에서 작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비닐 주머니였어요. 조심스럽게 판에서 달빛에 비춰보니 안에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닐 포장지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죠. 순간 혜진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정제된 마약 포장지였어요. 과거 북한에서 중국 접경 지역을 다닐 때 본 적이 있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게 절에 묻혀 있다니. 혜진 스님이 중얼거리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바람이 아니었어요. 뭔가 날카로운 것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였죠. 혜진 스님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낮췄습니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순식간에 깨어난 거예요. 챙그랑 바로 위로 나타나가 지나가며 옆에 있던 돌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만약 혜진 스님이 몸을 낮추지 않았다면 큰일이 날 뻔했어요. 혜진 스님이 재빨리 고개를 돌리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어둠 속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낮에 봤던 그 남자들 중 하나 같았어요. 설마 정말로. 혜진 스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이들은 단순한 신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이용해서 뭔가 불법적인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혜진 스님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돌담에 박힌 낫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 평화로운 절에 정말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 스님은 일찍 주지실을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거든요.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믿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주지 스님, 요즘 절에 오시는 분들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혜진 스님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이상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큰 보시도 해주시고 절일도 많이 도와주시는데요. 주지 스님은 의외로 태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화물차가 자주 오고 마당 곳곳을 사진 찍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혜진 스님이 말하려던 찰나 주지 스님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혜진 스님,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주지 스님은 문을 단단히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 스님, 그분들 고위 경찰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건드리면 우리가 위험해져요. 주지 스님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지난주에 구청 공무원이 와서 절 건물 안전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갑자기 말이죠.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화재 예방 점검을 하러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일이 우연일까요? 혜진 스님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혜진 스님도 가능하면 그분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마세요. 우리는 작은 절이에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주지실을 나온 혜진 스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절에서 마약이라니 세상이 진짜 말세로구나. 하지만 주지 스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작은 절이 큰 조직을 상대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날 하루 종일 혜진 스님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예불을 드릴 때도 신도들과 이야기할 때도 자꾸만 딴 생각이 났어요. 그 남자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 낫을 던진 검은 모자의 남자. 그 뒷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혜진 스님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 한 구석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혜진 스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북한 시절 저격조에서 활동하며 기록했던 임무일지였죠. 촛불을 켜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국경 너머로 넘어가던 추운 겨울밤, 목표물을 찾아 헤매던 날들,
그리고 그 사건. 2000년도 가을이었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남한군 장교를 제거하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며칠간 추적 끝에 드디어 목표물을 찾아냈죠. 박민국. 당시 육군 중이었던 그 남자는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해서 탈북자 구출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혜진 스님은 저격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그 남자가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것을 봤어요. 탈북한 6살 아이였습니다. 열이 나서 축 늘어져 있었죠. 박민국은 자신이 위험한 상황인 줄도 모르고 아이를 달래며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꼭 살려야 해요.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아이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혜진 스님은 총을 내렸습니다. 대신 멀리서 경고 사격을 쏘며 그를 도망가게 했어요. 임무 실패로 혹독한 처벌을 받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민국이 지금은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어 저를 더럽히고 있다니. 혜진 스님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박민국, 내가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다. 혜진 스님은 노트를 다시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살려준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월이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은 걸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박민국이 혜진 스님을 알아본다면 이렇게 대놓고 저를 이용하지는 않을 텐데요. 아마 15년이라는 세월과 스님 차림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혜진 스님은 더욱 조심스럽게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박민국은 일주일에 2~3번 절에 왔어요. 다른 부하들과는 달리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스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박민국이 혜진 스님에게 인사를 건넬 때마다 혜진 스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때 구해준 사람이 이제는 적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절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박민국과 조직원들의 출입이 잦아졌고 이제는 거의 절을 장악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예전에는 3명 정도였는데 이제는 1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박민국은 이제 거대한 조직의 보스가 되어 있었어요. 강남 일대를 장악한 큰손이었죠. 혜진 스님이 자신을 기억할 리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과 스님 차림이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준 거였어요. 이 절이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거점이야. 박민국이 부하들에게 말하는 것을 혜진 스님이 멀리서 들었습니다. 사찰이라는 게 원래 성역 아니야? 경찰들도 함부로 뒤지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의심하지 않거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사찰을 은밀한 마약 유통 경로지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절에는 수상한 남자들이 수시로 들락거렸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누군가는 항상 절 안에 있었습니다. 법회 시간에도 예불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죠. 당연히 기존 신도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특히 오랫동안 절을 다닌 노보살들의 눈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게 확연히 보였거든요. 아니, 부처님 앞에서 그 양복 입은 사람들 뭔가 수상해. 김보살이 다른 보살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요. 예불 시간에도 휴대폰 보고 절할 때도 딴 생각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말투도 이상해요. 무슨 깍듯한 말은 하는데 눈빛이 무서워요. 보살들의 걱정이 커질수록 혜진 스님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이 순수한 분들이 무슨 일에 휘말리게 될지 걱정됐거든요. 혜진 스님은 더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절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 시절의 감각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우선 보안 카메라부터 조사했어요.
절 곳곳에 설치된 CCTV를 밤중에 살펴보니 일반 방범용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용 수준의 고성능 카메라들이었죠. 혜진 스님은 조심스럽게 카메라 회로를 분해해서 분석했습니다. 과거 북한에서 배운 전자장비 지식이 도움이 됐어요. 놀랍게도 이 카메라들은 절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까지 감시할 수 있는 범위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요새를 만들어 놓았구나. 다음으로 장독대 주변을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며칠 전 마약 포장지를 발견했던 그곳 말이죠. 밤중에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파보니 훨씬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장독대 아래로 작은 통로가 있었어요. 성인 한 명이 겨우 기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죠. 혜진 스님은 과감히 그 통로로 들어가 봤습니다. 통로 끝에는 작은 지하 공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혜진 스님이 발견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산 위조 여권이 수십 개나 쌓여 있었고 마약을 진공 포장할 수 있는 전문 설비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이 정도면 국제적인 조직이네. 혜진 스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동네 조폭 수준이 아니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대규모 범죄 조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법회 시간이었어요. 평소보다 많은 신도들이 모였는데 중간에 한 보살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어머, 박 보살님.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박 보살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어요. 어디 아프세요? 병원에 가실까요? 혜진 스님이 다가가서 물어보니 박 보살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마당에서 향 피운 연기. 냄새가 이상해요.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요. 그 순간 혜진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마당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향 연기, 그게 단순한 향이 아니었어요. 마약을 태워서 향처럼 흘려보내는 위장 행위였던 겁니다. 혜진 스님이 재빨리 그 향로로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 일반 향과는 전혀 다른 냄새가 났어요. 과거 중국 접경에서 맡아본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정말 악질적이군. 박민국의 조직은 이제 신도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어요. 마약 연기를 향으로 위장해서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소량이라 당장 큰 피해는 없겠지만 계속 노출되면 중독될 수도 있었죠. 혜진 스님은 박 보살을 병원에 모셔다 드린 후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무고한 신도들까지 해를 입히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박민국의 조직이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과도 연결되어 있고 국제적인 네트워크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혼자서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혜진 스님은 예전 노트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박민국을 살려준 일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때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를 살려줬는데 이제는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혜진 스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평화로운 스님이 아닌 한때 북한 특수부대에서 활동했던 그 사람이 말이죠. 혜진 스님의 밤중 조사 활동이 며칠 계속되면서 박민국은 점차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원들이 보고하는 내용들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형님, 그 혜진이라는 스님, 좀 이상해요. 한 조직원이 박민국에게 보고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밤마다 절 안을 돌아다니는데 걸음걸이가 일반 스님 같지 않아요. 너무 조용하고 날쌘데요? 그리고 저희가 카메라 설치한 곳들을 계속 살펴보더라고요. 마치 전문가처럼요. 박민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살아남은 그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그 스님, 한번 조사해봐.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형님, 혜진 스님 과거를 조사해봤는데요. 뭐가 나왔어? 15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스님이 됐어요. 그 이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박민국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두 가지였어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간 사람이거나 아니면 더 위험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거나 더 파보라고. 반드시 뭔가 있을 거야. 그런데 박민국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절의 부주지 승정 스님이었어요. 승정 스님은 처음에는 박민국 일당을 경계했지만 점점 그들이 주는 돈의 달콤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승정 스님, 혜진 스님이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민국이 승정 스님을 따로 불러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밤마다 절 안을 돌아다니시면서 저희 일을 감시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를 신고하려는 건 아닐까요? 승정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혜진 스님이 정말 신고를 한다면 자신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만. 혹시 혜진 스님 방에 뭔가 이상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도 안심하고 보시를 계속하려면요. 박민국의 제안에 승정 스님은 한참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혜진 스님이 신도들과 법담을 나누고 있을 때 승정 스님이 몰래 혜진 스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박민국의 부하 2명과 함께였어요. 방 안을 뒤지던 중 그들은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옛날 노트와 함께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북한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들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분명히 혜진 스님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대박이네요. 조직원 중 하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북한 출신이 신분을 위조해서 스님 노릇을 한 거잖아요. 승정 스님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지낸 혜진 스님이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니요. 박민국은 이 자료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넘긴 게 아니라 혜진 스님이 마약 밀수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짓 정보까지 함께 제공했어요. 이런 자가 절에 있다니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경찰서장이 사진을 보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게다가 마약 사건과도 연루되어 있다고요? 즉시 체포하세요. 그날 저녁 혜진 스님이 저녁 예불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혜진 스님이시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이야기는 경찰서에 가서 하시죠. 혜진 스님은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저항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자극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북한 출신 위장 스님, 마약 밀수 연루, 종교를 빙자한 국제범죄 조직의 실체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절은 즉시 봉쇄됐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구석구석 수색했지만 이미 박민국 일당은 모든 증거를 깨끗이 치웠던 후였어요. 마약이나 위조 여권 같은 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신도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토록 존경하던 혜진 스님이 북한 출신이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마약과 연루되었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혜진 스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김보살이 다른 보살들에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15년 동안 지켜본 스님인데 그런 분 같지 않은데요. 하지만 언론의 힘은 강했습니다. 연일 자극적인 보도가 나오면서 여론은 혜진 스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혜진 스님은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의 활동, 언제 남쪽으로 왔는지, 어떻게 스님이 되었는지, 마약 조직과는 어떤 관계인지. 저는 마약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도 범죄입니다. 혜진 스님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신고했다면 박민국 일당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과거의 인연 때문에 망설였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밤이 되어 유치장에 혼자 남겨진 혜진 스님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15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던 나날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너를 살려준 대가가 이건가? 혜진 스님은 조용히 움졸였습니다. 15년 전 박민국을 살려준 선택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니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박민국이 정말 혜진 스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억하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혜진 스님은 그 의문을 풀지 못한 채 깊은 밤을 보냈습니다. 혜진 스님이 유치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경찰서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은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군인 출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뉴스에 나온 혜진 스님과 관련해서 증언하러 왔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직원이 놀랐어요. 요즘 혜진 스님 사건으로 시끄러운데 증언자가 나타난 거였거든요. 어떤 증언이시죠? 그 스님이 무죄라는 증언입니다. 노인의 말에 주변이 술렁였어요. 모든 언론이 혜진 스님을 범죄자로 몰고 있는 상황에서 무죄라니요. 사실 이 노인은 박민국의 아버지 박철수 전 해병대 중령이었습니다. 뉴스를 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어요. 아들이 저지른 일과 혜진 스님의 정체를 말이죠. 그때 우리 아들 살려준 건 자네였지. 난 알아. 이건 뒤집을 수 있어. 박철수는 즉시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박민국 아버지 충격 증언, 혜진 스님은 생명의 은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박철수는 기자들 앞에 당당히 서서 말했습니다. 제 아들 박민국은 2000년도에 육군 중위로 중국 접경 지역에서 탈북자 구출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때 북한 저격수의 공격을 받을 뻔했는데 혜진 스님이 구해준 겁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어떻게 그런 사실을 확신하시나요? 제 아들이 직접 말했거든요. 자신을 구해준 북한 여군이 있었다고. 그럼 박민국 씨가 혜진 스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철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네,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아버지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기자회견은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혜진 스님이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은인이라니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명월사의 어린 행자들이었습니다. 16살 행자 작은 스님이 먼저 나섰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혜진 스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어른들은 우리 말 안 들을 텐데. 다른 도련 스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해봐야지. 혜진 스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작은 스님 말에 다른 행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혜진 스님은 이들에게 친어머니 같은 존재였거든요. 다음 날
5명의 어린 행자들이 경찰서 앞에 나타났습니다. 각자 손에는 작은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혜진 스님은 무죄입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경찰이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작은 스님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명월사 행자들이에요. 혜진 스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다고 말하러 왔어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혜진 스님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가족이에요. 작은 스님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어요. 혜진 스님은 우리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고 공부 모르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무서운 일 있으면 안아주시기도 해요. 그런 분이 어떻게 나쁜 일을 해요? 다른 행자들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혜진 스님은 길거리 고양이까지 챙겨주세요. 겨울에 밥도 갖다 주고 저희가 사고 칠 때도 혼내지 않고 왜 그랬는지 물어봐 주세요. 절에 오는 할머니들이 힘들어 하시면 혜진 스님이 제일 먼저 도와드려요. 어린 행자들의 순수한 증언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저런 스님이 범죄를 저질렀을까? 애들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뭔가 이상하네. 시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혜진 스님을 의심했는데 박철수의 증언과 행자들의 호소를 듣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여론이 바뀌었어요. 혜진 스님 무죄 추정, 진실조사 요구 같은 댓글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어린 행자들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다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거든요. 한편 경찰서에서는 새로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철수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박민국의 과거 기록을 조사해 보니 정말로 탈북자 구출 작업에 참여했던 사실이 확인됐어요. 이거 완전히 뒤바뀌는 거 아니야? 수사관들도 당황했습니다. 혜진 스님이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유치장에 있던 혜진 스님도 이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경찰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스님, 박철수 씨라는 분이 증언하러 오셨어요. 박민국의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아시는 분인가요? 혜진 스님은 깜짝 놀랐어요. 박민국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나서준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오셨다고요? 네, 그리고 절의 행자들도 매일 경찰서 앞에서 스님을 위해 시위하고 있어요. 혜진 스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박민국은 여전히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었고 진짜 범죄는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진실과 거짓이 맞붙는 진짜 승부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3일 후 혜진 스님은 석방됐습니다. 박철수의 증언과 새로운 수사 결과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이 모두 혜진 스님의 무죄를 뒷받침했거든요. 경찰도 더 이상 구속할 명분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절로 돌아온 혜진 스님을 맞이한 건 어린 행자들이었습니다. 스님, 정말 돌아오셨어요. 작은 스님이 달려와서 혜진 스님을 끌어안았어요. 다른 행자들도 울면서 달려왔죠. 우리 진짜 무서웠어요. 스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죠? 혜진 스님은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이제 괜찮다.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박민국과 조직원들은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 스님의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박민국이 절에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조직원들과 함께였죠. 계획이 틀어졌어.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 박민국은 부하들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안 돼. 이미 경찰들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 증거를 모두 없애야 한다. 박민국의 계획은 간단했어요. 저를 완전히 파괴해서 모든 증거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진 스님도 함께 제거하려고 했죠. 가스통을 곳곳에 설치해 한 번에 모든 걸 날려버릴 거야. 조직원들이 절 안 곳곳에 폭발물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대웅전, 요사체, 심지어 행자들이 자는 방 근처까지. 하지만 혜진 스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절에 숨겨둔 CCTV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부터 대피시켜야 해. 혜진 스님은 조용히 행자들을 깨웠습니다. 작은 스님, 조용히 일어나서 다른 아이들도 깨워. 스님, 무슨 일이에요?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당장 뒷문으로 나가서 경찰서에 신고해. 행자들은 혜진 스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따랐어요. 다행히 모두 안전하게 절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혜진 스님 혼자 남았어요. 15년 동안 평화롭게 지낸 이 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혜진 스님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봉인해뒀던 또 다른 자아를 완전히 깨웠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저격조 출신의 그 사람을 말이죠. 먼저 전력을 차단했어요. 절 전체가 암흑 속에 잠겼습니다. 조직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혜진 스님은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조직원이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뒤에서 목을 조인 혜진 스님의 손에 의해서였죠.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조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야, 대답해. 왜 연락이 안 돼? 박민국이 무전기로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해. 다들 조심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진 스님은 절 내부 구조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어둠 속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마지막 복도에서 남은 조직원 3명과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무기를 들고 있었지만 혜진 스님에게는 소용없었어요. 압도적인 맨손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혜진 스님의 움직임은 물 흐르는 듯 자연스러웠지만 동시에 치명적이었어요. 3명 모두 순식간에 제압됐습니다. 드디어 대웅전에서 박민국과 마주했습니다. 박민국은 혼자 남아 있었어요.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었죠. 정말 당신이 그때 그 여자였구나. 박민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아니야. 며칠 전에 확신했지. 당신의 움직임을 보고 말이야. 혜진 스님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내가 너를 살렸던 건 이런 쓰레기로 살라는 게 아니었다. 살려달라고 한 적 없어. 당신이 마음대로 살려준 거잖아. 박민국이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내가 안고 있던 아이를 기억해? 6살 탈북 아이. 내가 그 아이를 살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봤어. 그래서 널 살려준 거야. 그런 건 상관없어. 지금 여기서 죽어. 박민국이 권총을 혜진 스님에게 겨눴습니다. 하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혜진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쏴봐. 하지만 그 전에 물어볼 게 있어. 그때 내가 살린 아이는 어떻게 됐지? 박민국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모르겠어. 그런 건 기억 안 나. 거짓말. 내 눈이 말하고 있어. 그 아이가 잘 자랐다는 걸. 혜진 스님이 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제 총구와 몇 센티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 안에는 아직 그때의 마음이 남아있어. 그래서 지금 총을 못 쏘고 있는 거야. 박민국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15년 전 내가 내 목숨을 살린 건 내 안의 선한 마음을 봤기 때문이야. 그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면 이제라도 돌아와. 박민국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눌러왔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그때 그 아이 자신을 살려준 북한 여군, 그리고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 결국 박민국은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민국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혜진 스님은 조용히 박민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때 경찰들이 절에 도착했습니다. 행자들의 신고를 받고 온 거였어요. 박민국은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명월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상처가 아물고 있었어요. 절 곳곳에 설치됐던 수상한 장비들은 모두 철거됐고 장독대 아래 비밀 통로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어느 저녁 혜진 스님이 대웅전에서 연등을 하나씩 켜기 시작했어요. 노란 불빛이 하나둘 밝혀질 때마다 절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죠.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통통통 규칙적이면서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 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 모인 사람들은 예전과 달랐어요. 단순히 관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무언가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건을 통해 혜진 스님의 진심을 알게 된 분들이었죠. 김보살도 와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약 연기에 중독될 뻔했던 그분이었습니다. 혜진 스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옆에 앉은 다른 보살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를 지키려고 혼자서 그 무서운 사람들과 맞서셨다니. 법문이 시작됐습니다. 혜진 스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은 용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진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자신이 더 상처받게 되죠.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미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전과 달리 부처님 앞에서 눈을 감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식적인 절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참배였어요. 어린 행자들도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와 지혜, 그리고 다른 아이들 모두 혜진 스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보다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힘든 일을 겪으며 많이 성장했거든요. 법문이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기분이었죠. 한편 교도소에서는 박민국이 모든 죄를 자백하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마약 밀수, 조직 폭력, 절 침입, 협박 등 수많은 죄목이었어요. 형량도 상당했죠. 하지만 박민국은 의외로 교도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15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을 털어낸 후였거든요. 교도관이 박민국을 부르는 날이 있었어요. 면회실에는 아버지 박철수가 와 있었습니다. 아들아.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실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여전한 사랑이 함께 있었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민국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스님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라. 네, 아버지. 꼭 그러겠습니다. 절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량이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혜진 스님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진정한 수행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현대 사회의 복잡함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어 하는 이들이었죠. 어느 날 한 기자가 혜진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에 대한 후속 기사를 쓰고 싶다는 거였어요. 스님,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엇이 궁금하신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스님께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도 박민국 씨에 대한 원한이 전혀 없으신지. 기자의 질문에 혜진 스님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싸운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어둠이었을 뿐입니다. 어둠이라고 하시면 탐욕, 분노, 무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망치는 진짜 적이죠. 박민국 씨도 결국은 그런 어둠의 피해자였어요. 기자는 그 답변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단순한 선악 구조가 아닌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평화로우신가요? 평화라는 건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았어요. 혜진 스님의 깊은 깨달음을 직접 듣고 싶어 했거든요. 그날 밤 혜진 스님은 혼자 대웅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걸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15년 전 북한을 떠나 이곳에 온 것, 박민국을 살려준 것, 스님이 된 것, 그리고 이번 사건까지 모든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구나. 혜진 스님이 중얼거렸어요.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절에서는 다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오겠지요. 혜진 스님은 일어나서 연등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어둠을 벗어나 밝은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여정이 말이죠. 혜진 스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싸운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어둠이었을 뿐입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미움이 아닌 자비로 진정한 승리를 거둔 혜진 스님. 명월사에는 다시 평화로운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어나는 법이죠. 여러분의 마음에도 혜진 스님의 지혜가 작은 등불이 되어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